예, 여러분 계속해서 공무원 장학급제 한국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어려움이 많죠.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그게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는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고 예상대로만은 되지 않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운도 따른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셨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어서 최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에는 건축인데요. 뭐 특별하게 건축으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넣어놨는데 거기 이제 건축 관련해서 궁궐에서는 이제 고구려의 안학궁이라는 동그라미 정도 하시고요. 평양천도한 이게 지금 궁궐을 안학궁이라고 하죠. 예. 뭐 7급 공무원 같은 데는 여기서도 이제 안학궁의 구조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필요 없고 그냥 안학궁이라는 것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찰입니다. 사찰과 관련해서는 백제에서는 이제 최근에 발견된 능산리 절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금동대학로가 있죠. 금동대학로는 잘 아는데 그 금동대학로가 출토된 곳이 절터라는 사실은 잘 모르네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7세기 무왕이 백제 중을 내세우면서 부여의 왕응사와 익산의 미륵사가 중요하다. 익산의 미륵사 별표 3개죠. 이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륵사라는 절터에는 지금 미륵사지 탑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122쪽에 보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석탑을 해체해서 복원하는 그 작업을 했어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근데 이게 거의 20년이 넘게 걸려서요. 9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그 미륵사지를 발굴하는 명에서 그 밑에 자료 120쪽에 재밌는 자료 아까도 언뜻 얘기했습니다만은 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미륵사는 중앙에 목탑과 동서 석탑을 세운 3탑 3가람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탑이 3개가 있는 양식이라 그래요. 독특한 양식으로 건축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던 거는 서탑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겼던 동탑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목탑, 나무로 만든 목탑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 미륵사지 서탑 안에서는 이번에 이제 해체 수리했잖아요. 사리병과 금판 모양의 봉안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사진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 금판 보이시죠? 그 금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좌평 사택 적덕에 따른 백제 왕비가 건립을 발언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륵사지 탑을 만든 사람은 백제의 왕비네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국유사에는 이 미륵사지는 무왕, 백제 무왕과 함께 그와 결혼했다라고 기록된 신라의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그래 있는데 이러한 기록이 일단은 부정되는 그런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그러면 동탑과 서탑에서 동탑과 중앙탑은 선화공주가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왕의 부인이 한 사람만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재밌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무왕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좀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라에서는 황룡사가 있지 않습니까? 황룡사. 그래서 황룡사는 통일 전이고 그 다음 통일시사세 건축물 밑에 나오죠? 통일 후에는 불국사다. 이렇게 아는 게 여러분한테는 핵심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통일 전에 황룡사, 통일 후에 불국사. 자, 그런데 거기 불국사 설명 보니까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와 균형 감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제가 지금 써놨는데 불국토의 이상, 즉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통일 전에 황룡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삼국통일을 해달라고 염원을 했죠. 근데 그 염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후에 신라는 사실상 부처님의 국가다. 불국이 된 거죠. 그래서 불국사를 지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불국사가 딸린 것이 석굴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압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제 안압지 사진 넣어놨는데 여러분 경주 가보면은 안압지 연못 있죠? 예. 그 안압지. 그 밑에 그 사진에 보시면은 또 황룡사 구층 목탑 넣어놨는데 이건 복원도인데 자 목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텐데 이게 몽골 침략 때까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몽골 침략 전까지만 해도 황룡사가 탑이 있었고요. 사람 중에 고려시대 인물 중에는 이 탑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 경주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도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구층탑에 올라가서 바라본 그 풍경을 시로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몽골 침입 때 불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탑과 승탑입니다. 탑은 고구려는 주로 목탑이 많아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목탑 양식을 계승한 미륵사지 석탑, 별표 3개죠.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지금 현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보이는데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이 익산의 미륵탑이 지금 지금 발굴 해체해서 복원해서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인데 현재 남아있는 탑 중에는 가장 오래되었다. 그 옆에 있는 정림사지 5층 탑도 백제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1쪽에 오시면 신라입니다. 신라의 분황사탑 많이 나오죠. 모전석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진이 보이는데 모전탑이란 게 뭐냐면 벽돌을 모방했다는 모전이죠. 그러니까 돌을 벽돌처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죠. 어쨌든 이런 걸 모전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는 거기 줄을 긋죠.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석탑을 쌓는 양식,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신라의 탑은 3층으로 통일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밑에 보면 좀 쭉 신라탑들이 있는데 공통점, 다보탑 하나 빼고는 대부분 3층 탑이죠. 예. 그래서 신라에는 3층 탑이 유행하였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예. 그 중에 불국사 3층 탑을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 석가탑에서 아까 우리 과학기술에서 봤던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라는 것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1960년대에 도굴꾼들이 과감하게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탑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사리 장부를 꺼내려다가 탑이 무너져서 탑이 파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된 게 무구정광 다란이경입니다. 간 큰 놈들이죠.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깨진 그 탑을 이제 붙여가지고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것도 또 지금 전면 복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승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일반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그렇다면 여기 선종에서는 어쨌든 깨달은 사람이니까 부처 같은 급이라고 봤을 때 그분도 기념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여기다 했어요? 승탑을 얘기했잖아요. 승탑. 그러면 그 승탑 양식이 바로 아까 설명한 그게 이제 122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오래된 게 거기 844년에 건립된 전 흥법사 염거화상탑이란 거 밑에 보시면은 흥법사 염거화상탑 사진 넣어놨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9세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됐으니까 그 모델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승탑들은 이걸 다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모델을 뭐라고 하면 밑에 양식에 보면 팔각 원당형이라고 합니다. 위에 그 꼭대기가 팔각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통은 원처럼 생겼다 그래서 팔각 원당형 승탑. 예. 신라 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23쪽 불상으로 가는데요. 불상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삼국시대 이미 미륵신앙과 관련해서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은 설명을 했고 근데 밑에 보니까 거기 탑 모양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상도 있죠. 그리고 밑에 금동 미륵보살 이 금동 미륵보살상이 2개가 지금 이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보 83호인 그 삼산관 미륵보살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걸작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고구려의 불상으로는 거기 위에 보니까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이거 국보죠.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백제의 불상으로는 뭐 금동 이렇게 이런 거보다는 그 서산의 마해삼존불 거기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바위에 새겨진 마해삼존불이 대표적입니다. 신라에서는 베리석불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통일신라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밑에 있는 석굴암 본전불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통일신라입니다. 석굴암이니까 세계적인 걸작입니다. 오른쪽에 이불병자상은 전에 제가 발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불, 덮는 이불이 아니고요. 부처가 둘이 앉아있는 거니까 이불이 병자, 나란히 앉아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이런 걸 자주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가끔 다루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진은 안 나오고 이름만 나와요. 영가 7년명 금동대입상과 이러면 이게 어느 나라 건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저 교재에 쓰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써놔가지고는 학생들이 이게 뭔가 그냥 외우기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좀 넣어놨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뭐 조각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밑에 사진 자료만 좀 본다면은 발해의 석등입니다. 이 발해의 석등이 현재 남아 있고요. 발해의 돌사자상이죠. 정해공주묘에서 우리 아까 돌사자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발해의 돌사자상 같은 것이 이제 발해의 예술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4쪽에 가면 이제 공예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일단 종을 하나 우리가 좀 소개해야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은 상온사 동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5년인데요. 이게 가장 오래된 종인데 그 이외에 여러분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이른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모두 신라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의 모든 모델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신라의 종을 모델로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림과 글씨 그림과 음악인데 일단 글씨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글씨를 묻는 문제도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광개토 태왕비에 전한 예서체의 온건한 글씨 즉 광개토 태왕비의 그 글씨 자체가 서예 작품으로서는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내려오면요. 거기 김생이라는 사람, 별표 셋 하십시오. 김생. 이 왕이지체를 잘 썼던 김생은 우리나라의 특히 김생 밑에 나오죠. 질박하면서도 굳센 신라의 독자적인 서체를 열은 우리나라 글씨의 선구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생. 김생의 글씨가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왕이지 글씨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림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은 천마도죠. 밑에 보면 천마도가 보이는데 이 천마도는 천마총이라고 하는 고분에서 출토가 됐고 말의 안장이 있지 않습니까? 말의 안장의 부속물입니다. 이거는 벽화가 아닙니다. 천마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음악과 관련해서도 삼국시대 음악은 좀 잠깐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구려의 왕산악이 검은고를 발명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검은고의 명인 백결 선생이 있었고 가야의 우룩은 검은고를 만들었다고 하죠. 검은고의 연주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왕산악, 백결 선생, 우룩 정도도 좀 알 필요가 있다. 한문학과 향가는 넘어가고요. 다만 향가라고 하는 것이 신라 말에 있었다. 이건 국문학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도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125쪽에 향가의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향가에 관한 것만 잠깐 보면 자 불교의식, 가요 및 한시와 구별되고 통일신라 시대 널리 유행한 특정한 기능은 없는 우리말 노래다. 이렇게 향가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어요. 신라 때 널리 유행했다. 통일신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신라 최초의 향가인 해성가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해성가 같은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향가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향가가 있었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국문학에서 다뤄야 될 건데 그래도 일단 한번 넣어놓긴 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한문학과 향가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은 이제 발해에 그 이제 사료는 이제 월명사에 제망매 같은 걸 넣어놨고,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 문학으로서 양태사의 한시를 제가 소개해놨는데 뭐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발해도 문학 작품이 상당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가 이제 고대에서는 꼭 언급이 됩니다. 즉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에는 이런 장이 없는데, 일본 문화 전파는 없는데, 고대에 있어서 문화 전파는 많이 이제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물어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라고 하는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를 좀 참고하시는데, 일단 백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 전파했을 때.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일본 서기에 의하면 4세기 근초고왕 때 아직기라고 하는 사람이 도의를 해서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아직기가 또 유학자겠죠? 왕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줬다고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유학도 전례가 된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6세기 성황 때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례함으로써 일본의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쪽, 뭐 오경 박사들 얘기했잖아요. 물론 오경 박사가 고구려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7세 고구려는요, 아까 담징을 얘기했잖아요. 담징. 이 담징이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 호류사라는 절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아주 오래된 절인데, 그 벽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 금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불타죠.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승려해자, 고구려 승려해자죠. 쇼토쿠 태자 승려해자 앞에서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보면요, 일본 나라시에서 발견된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살펴봅시다. 밑에 보시면 지도가 지금 그림 두 개 나왔어요. 수산리 고분 벽화, 여자 그림인데 치마의 모양을 잘 보시고 위에 저고리 모양을 잘 보시면 다카마스의 고분 벽화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카마스 고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벽화가 발견되자마자 일본은 발굴을 중단했죠.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조선술과 제방 쌓는 기술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겼다라고 되잖아요. 그럼 그게 신라구나. 그 다음에 삼국문화의 그 일본 전파에 많이 얘기되는 게, 거기 제가 이제 억울해서 넣어놨는데, 금동미륵보살 방가상, 아까 강조했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는 목조 미륵보살 방가상이 있어요. 이건 나무로 만든 거죠. 그리고 금동미륵보살 방가상은 높이가 한 80cm, 90cm 가까이 되는데, 90cm 정도 되는데, 이 목조는 140cm 정도. 거의 아주 꽤 크죠. 일본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흡사하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같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일본인들은 이 목조 미륵보살상이 자기네 거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빛나는 유산인데,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살상의 나무가 한반도에서 자생되는 적송임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당황스럽죠, 이게.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뭐 나무를 가져가서 일본도 소나무가 되게 막 금송이라든가 좋은 소나무가 많은 나라인데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에 적송을 가져다가 깎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 아닌가라고 좀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화의 전파에서도 이름들이 나오고 전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주는 나오지 않지만 알고 있지 않으면 좀 당황스러운 내용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 정리를 좀 완성해 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고려의 건국. 자, 그럼 요걸 좀 지우고 고려의 건국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라 말의 진골 귀족들과 대립한 게 호족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호족들이 중심이 돼서 고려가 건국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이에는 후삼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삼국. 그래서 고려가 이렇게 건국되는 과정, 요 과정의 어떻게 이 후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130쪽 문제를 잠깐 보도록, 130쪽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은 중세사회 선입과 전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중세라고 부릅니다. 고려를. 그래서 이제 고대사회와 중세사회가 조금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에서는 그냥 중세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진골 중심 사회에서 호족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고, 즉 골품제도는 폐지됐다는 얘기고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골품제적 사회였는데 능력본위적인 사회, 즉 과거제가 도입이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문화적으로도 고대 사회의 중추는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 문화가 중심이었다면, 고려 시대는 이제 귀족 문화와 함께 지방 문화, 호족들이 이제 지방 세력이니까 지방 문화도 발달한다는 겁니다. 사상적으로도 아무래도 고대는 불교가 중심이었다면, 고려는 이제 유교와 불교의 융합, 나아가서 유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문화의 폭과 질이 넓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보수적이고 미약한 민족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해하고 신라가 서로 민족의식을 가졌으냐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치원은 발해를 발해라고 부르지 않고 북국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북국.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세사회 관련해서는 강력한 민족의식이 성장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나라 이름을 고구려의 후예다 그래서 고려라고 정한 거죠. 고구려라는 말과 고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미 삼국시대 고구려도 중국인들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고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중국의 기록에 있어서 고려 그러면 그것이 동명성황의 고구려인지 태조 왕건의 고려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건국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을 고려의 건국과 민족의 재통일로 붙였습니다. 건국은 918년에 있었고요. 후삼국을 통해서 민족 재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36년이죠, 이게.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통일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나라가 분열의 시기가 오래됐었겠죠. 그래서 이 민족의 재통일을 우리는 두 번째 통일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그리고 지금 따지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세 번째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통일은 지금 절대로 이제 피를 흘리는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이 돼야 된다고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고려의 건국과 민족의 재통일을 정리하는 데서 좀 주의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고려를 건국한 게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잖아요. 태조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건국이 되는데, 태조 왕건은 그 출신이 호족이었다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호족 출신이잖아요. 호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 당시 자기가 어떤 병권을 가지고 호족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고, 궁예라고 하는 강력한 그 왕권을 갖고 있던 국왕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귀족 연합 세력들이 왕권을 추대했죠. 따라서 이 고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갖느냐? 호족 연합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왕건 중심으로 한 호족 연합적이에요. 그러니 국왕의 권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고려는. 따라서 태조 왕건은 의도적으로 고려 초에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 그 다음에
왕건의 아들 광종, 그 다음에 왕건의 손자인 성종으로 이어지는 고려 초기의 왕대사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왕권 강화를 어떻게 해갔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왕대사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왕권 강화를 하니까 국왕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려 초에 고려 시대에 많이 물어보는 문항,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항들이 고려 초 국왕들, 태조가 됐던 광종이 됐던 성종이 됐던 또는 문종이 됐던 이런 왕대사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 배경이 여기 있다는 걸 여기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일단 그걸 정리하시면서 초기 정치 흐름에 있어서의 왕대사는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130쪽 고려의 건국과 민족 재통일 보도록 할까요? 읽어봅시다. 왕건에 등장했어요. 송악의 호족 세력인 왕건은 예성강의 해상 세력과 결합하여 성장했다. 궁예의 장수로 활약하면서 금성을 점령해서 후백제를 견제했다. 여러분 왼쪽 지도 보이시죠? 일부러 거기다 넣어놨어요. 전라남도 쪽을 쭉 내려가시면 거기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건국전 왕건의 점령지라고 돼 있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은 후백제 밑을 이제 견제하는 거죠. 여기를 가려면 육로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를 타고 내려갔죠. 당연히 수군으로 내려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왕건은 수군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수군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수군 세력은 어떻게 나왔을까? 아까 말했던 예성강의 해상 세력, 즉 상업을 주로 하던 이런 세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궁예 입장에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총애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고려의 건국 볼까요? 궁예의 실정과 호족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 왕조를 개창하였는데 고구려를 계승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했습니다. 천수, 도읍을 송악으로 정한 게 고려의 건국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은 집권을 하자마자 이제 민족 재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태조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그 민족 재통일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130쪽에. 일단 왕건은 통일 전략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지방 호족 세력을 통합하여 기반을 확립하면서 신라에 대한 적극적 우호 정책과 발해 유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폈어요. 여러 면에서 아주 이렇게 포용 이런 정책을 쓰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분열을 이용해서 중국 그때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5대라고 그러거든요. 분열된 국가 5대의 여러 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문물을 받아들이죠. 옆에 보시면 왕건의 발해 유민 포용에 관한 기록을 넣어놨습니다. 926년 발해가 고란에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민이 고려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수는 3만이 넘어요. 일단 뭐 여기에 따라 틀리지만 3만, 5만 뭐 많습니다. 하여튼 당시 고려에 온 발해 유민 중에는 관리, 장군, 학자, 승려 등이 상당수 있었는데 태조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여 후삼국 통일에 활용하였다. 특히 발해의 태자 대광현에게는 왕계라는 성명을 내려주고 그를 왕실 족보에 넣어주어 당당한 왕족으로 대우했으며 발해의 선조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하는 등 동족의식을 분명히 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왕건의 통일은 발해를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민족 재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재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자, 그 과정은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결과 보세요.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했고 935년 후백제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귀순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결국 견훤의 아들 신검의 저항을 물리치고 후백제를 정벌했습니다. 936년이죠. 민족 재통일을 달성합니다. 이때 태조의 나이는 60세고요. 궁예를 대신한 지 19년 만입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왕들 중에 꼭 좀 뵙고 싶은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세종대왕도 아니고 광개토대왕도 아니에요. 저는 태조 왕건을 좀 뵙고 싶더라고요. 태조 왕건 같은 훌륭한 분을 좀 뵙고 싶고, 예.
131쪽에 보시면 민족 재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전투라고 넣어놨죠. 별표 3개 하십시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927년에 공산전투라는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고려가 견훤의 공격을 받는 신라를 구원하고자 경양을 죽이고 돌아오는 견훤을 공격한 전투가 공산전투입니다. 이때는 그 견훤, 후백제의 세력이 무척 셌어요. 고려, 근데 이때 이제 가면 안 된다고 말렸죠. 고려 신하들은. 하지만, 왕건은 신하된 도리로서 자기가 신하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순왕을, 신라의 국왕의 안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5천의 군대대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포위가 되죠. 그래서 고려 측 장수 신순겸, 김낙 등이 죽고 왕건이 겨우 신순겸과 옷을 바꿔 입고 겨우 빠져나오는데 성공해서 대패로 끝납니다. 이 전투로 고려와 후백제의 화친은 깨어졌으며 후삼국 통일을 위한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된 걸 공산전투라고 그래요. 훗날 고려의 왕인 예종은 눈물을 흘리며 두 장소를 애도하는 이른바 도이장가라고 하는 그 가사를 짓잖아요. 도이장가는 일종의 향가적 성태인데요. 이런 걸 짓게 됐는데 공산은 현재 대구의 팔공산을 얘기합니다. 이걸 공산전투라고 해요. 신순겸은 목이 잘리죠. 왕건 대신 죽었고 그래서 그 신순겸의 모가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장절공의 묘역으로 딱 돼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평산신 씨가 이제 고려 최고의 귀족 가문으로 부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충절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고창 전투가 이제 930년이죠. 후삼국의 전황을 고려 쪽으로 기울게 한 결정전. 여기서 왕건이 승리했으니까요. 고창은 지금의 경북 안동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안동에 있던 호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동 장씨, 안동 김씨 뭐 이런 사람들이 왕건을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안동 김씨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창 전투. 그 다음에 거기 1, 2천 전투죠. 그 사이에 견훤이 고려를 망명했고 936년입니다. 후백제와 고려의 마지막 전투예요. 고려가 그 견훤의 아들 신건군을 격퇴하고 후삼국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경북 구미 선산을 1, 2천 전투의 발생지죠. 그래서 공산 전투, 고창 전투, 1, 2천 전투 이렇게 전투가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후삼국에서 이 연도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좀 잘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그 고대에서 그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 대한 특징들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크게 여러분이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정도 그걸 제가 얘기를 했고 그 흐름에 이제 주력을 했는데요. 특히 그 마지막에 그 뭡니까? 통일 전쟁, 2차의 통일 전쟁의 전투들,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